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물탐구 특강 시간입니다. 인물탐구 특강은 2018년에 발간된 저희 책 국가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책 제1부 제2장에서 다룬 프레드릭 바스티아의 경제 철학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스티아는 법의 타락을 고민하던 프랑스 출신의 경제학자였습니다. 경제 철학자였죠. 부유한 상인 가족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할아버지 슬하에 자랐습니다. 바스티아는 대학을 중퇴하고 가업을 이어갔습니다. 독학으로 경제학을 공부했지만 그는 경제학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바스티아가 일생 동안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법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법은 국가가 국민을 다스리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은 의회에서 정합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의회의 구성원 다수의 지지를 받으면 그 내용이 무엇이든 법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었던 인물이 바스티아였습니다. 그가 고민했던 문제는 어떤 법이 정의로운 법인가 또는 불의의 법인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런 문제로 젊은 바스티아를 고민에 빠지게 했던 시대적 배경입니다. 19세기 프랑스는 다양한 경제적 이익 집단들이 등장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치적 결정이 내려지도록 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들이 서로 경쟁했던 시기였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혁명의 여파로 석탄, 철강 산업 등 새로이 형성된 공업부문은 보호무역을 요구했지요. 국가는 이익단체로부터 무슨 요구가 있거나 사회적 이슈가 생길 때마다 새로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법만 있으면 만사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의 입법 만능주의가 지배했던 것이죠. 당시 1200여 가지 상품에 관세를 부과했고 소득세를 비롯해서 빵까지도 과세했습니다. 게다가 사회주의 지적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은 특정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분배, 보조금, 보호무역, 기업 규제, 노동시간 제한 등을 입법화했습니다. 그런 입법화로 인하여 자유와 재산권 침해는 일상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창고와 회사가 문을 닫고 실업과 빈곤이 늘어나는 등 참혹했습니다. 그런 참혹한 경험을 한 인물이 당시 가업을 이어가던 25세의 젊은 나이의 바스티아였습니다. 언젠가는 집중적으로 경제학을 연구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에게 가업을 타인에게 맡기고 경제학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독서광일 정도로 그는 젊음을 독서에 투자했던 것입니다. 좀 늦은 나이였지만 40대부터 자신이 사상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바스티아의 최대 관심은 법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는 모든 문제는 입법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입법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돈을 버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시장에 좋은 상품을 공급하여 돈을 버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기업들이 다수의 힘을 얻기 위해서 이익단체를 조직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하여 의회의 입법에 영향을 미쳐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의회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방법이 생산적인 경쟁을 통하는 첫 번째 방법보다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지대추구라고 말합니다. 지대추구는 사실상 타인의 재산을 약탈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농민들이 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프랑스 국내의 농산물 가격은 비싸질 것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갑니다. 농민들은 소비자들이 재산을 약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바스티아는 목소리를 높였던 것입니다. 바스티아는 풍자의 형태로
그런 이익 집단들이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풍자의 예를 들면 1840년대 어느 날 프랑스 양초 제조 협회가 의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애절한 청원서를 제출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청원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양초 제조업자들은 값싸고 질 좋은 조명기구를 만드는 외국업자와 불공정 경쟁을 하여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사업자는 다름 아닌 태양입니다. 태양. 프랑스 경제를 위해서는 양초 산업을 살려야 합니다. 창문, 채광장, 던문 등 햇빛이 통하는 모든 통로와 틈을 폐쇄할 것을 명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이와 같이 이익 집단들은 다양한 명분을 들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입법을 요구합니다. 오늘날은 이익단체가 의회에 대한 압력단체로 등장합니다. 그런 영향을 받은 입법은 타락된 법이라는 것이죠. 이제 법의 타락을 가져온 요인을 생각해 봅시다. 봤을 때는 두 가지 요인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수의 힘이고 다른 하나는 가짜 이타심이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요인이 법의 타락이라는 보편적 현상을 불러왔다는 것이 바스티아의 인식이었습니다. 법은 불의를 막기보다는 불의를 조장하고 불의를 지원하는 등 불의의 도구가 되었다고 한탄했던 것입니다. 법의 타락을 가져오는 첫 번째 요인으로서 다수의 힘을 생각해 봅시다. 다수의 힘이란 민주국가에서 다수결 원칙을 적용해서 야기되는 힘입니다. 다수가 의사결정의 결과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이죠. 의회에서는 입법권을 가진 다수의 세력이 법을 정합니다. 그런 입법을 통해서 다른 집단의 재산을 약탈합니다. 약탈하는 집단들도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약탈을 당하는 집단들도 입법권을 손에 넣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겠죠. 그 결과 합법적인 약탈이 종식이 아니라 다수에 포함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합법적 약탈의 강화입니다. 강화되어가는 약탈은 보복적 성격을 갖습니다. 바스티아는 현대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보통선거권, 즉 민주주의 고질적인 문제를 이미 150년 전에 정확히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보통선거라는 제도가 어떤 이런 약탈적 정치를 제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무에게나 투표권을 부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현대사회에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약탈이 자리 잡게 된 이유가 보통선거제와 다수결 원칙의 민주주의라는 것입니다. 다수의 힘에 의한 입법이 사회적 불의를 제거하기는 고사하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법을 약탈의 도구로 삼는 이것만큼 사회에 해로운 것은 없다는 것이죠. 법의 타락을 가져오는 두 번째 요인은 이타심의 법적 강제입니다. 이타심이란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정신입니다. 이런 정신은 가짜 이타심이라는 이유로 바스티아는 강력하게 이타심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이타심은 자발성에서 나온 것인데 법적 강제를 통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스티아는 사회주의 이념이 가짜 이타심의 실현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은 지속적으로 국가기관을 이용하여 죄 없는 구성원들의 재산을 약탈하여 이 사람 저 사람을 또는 이런저런 이익 집단을 도와주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런 모든 기획들은 법적 약탈 또는 조직된 불의라는 것입니다. 법적 약탈과 법의 타락을 가져오는 것이 박애라는 것입니다. 박애. 나폴레옹 3세가 자유, 소유, 안정, 억압에 대한 저항이라는 1789년 프랑스 혁명의 표제 중에서 마지막 두 가지, 즉 안정이라는 가치, 억압에 대한 저항이라는 이 가치를 박애라는 가치로 바꿔버렸던 것입니다. 교체했던 것이죠. 박애란 타인을 위한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도덕률입니다. 박애가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자발적인 것이면 매우 훌륭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법을 통해서 실현할 도덕률이 아니라고 바스티아는 경고했던 것이죠. 자기 희생을 법으로 강요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법으로 박애를 선포하는 것은 박애를 절멸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법은 인간에게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정의로움만이라고 합니다. 정의로움 이것만 법으로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법은 선이 아니라 옳음을 강요할 뿐이라는 것이죠. 옳음을 강요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스티아는 법적 박애를 법적 약탈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이 약탈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스티아가 우려했던 것은 법이 불의를 보호하여 타락하면 사람들의 도덕 감정도 타락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인간은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을 상실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바스티아는 법이 타락한 결과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법이 타락하면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불의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흐려진다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법이 도덕과 갈등하면 시민의 도덕심 또는 법의 존중심도 사라진다는 것이었죠. 이와 관련 바스티아를 이용하면 인간에게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버릇이 있다. 법이 약탈을 합법화하면 양심적인 사람들조차 그런 약탈은 정의롭고 신성한 것으로 여긴다. 그런 법으로 피해보는 사람마저도 자신에 대한 약탈을 옹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법이 타락하면 민주주의에서 지배권을 획득하기 위한 정치투쟁이 격렬해진다고도 주장을 합니다. 지배자가 소수든 다수든 그런 지배자는 피지배자에 대한 생사여탈을 결정할 권한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결과 사회적 평화가 깨진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스티아의 말을 직접 이용하면 규제, 보호, 장려의 미명하에 누군가의 것을 뺏어서 농민, 상인, 제조업자 또는 예술가, 배우 등에 준다고 하자. 모든 집단은 자신들에게 행해질 약탈을 막기 위해서 또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약탈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입법과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고 할 것이다. 그런 노력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증오와 불화가 생겨나고 사회 질서가 파괴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바스티아는 약탈을 불법적 약탈과 합법적 약탈로 구분했습니다. 사법부, 경찰, 감옥 등 형법의 제재를 통해서 억제하는 불법적 약탈과 달리 합법적 약탈은 직접 약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기관을 이용한 약탈이라는 것이죠. 합법적 약탈은 법에 의해서 허용된, 그래서 합법적 약탈이라고 부릅니다. 약탈당한 사람이 스스로 방어하면 그를 감옥에 넣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약탈적인 법이라고 해도 그런 법은 약탈자가 약탈할 때 느끼는 부끄러움, 위험, 양심의 가책과 불안감을 덜어준다는 것이죠. 합법적인 약탈을 장려하는 방법은 수없이 많습니다. 관세, 산업보호정책, 장려금, 보조금, 임금권, 생존권, 무이자 대부 등 수없이 많은 것들은 합법적인 약탈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합법적 약탈의 수단들은 전부 합치면 사회주의가 된다고 바스티아는 경고했던 것입니다. 요컨대 산업, 노동, 교육, 종교 등과 관련하여 법을 통해서 사회주의자들이 만든 조직은 자유, 인격, 재산을 그리고 정의 원칙을 파괴합니다. 동포회, 대동단결, 유대감, 조직, 협회 같은 이름을 이용해서 그들의 계획이 약탈이라는 사실을 감춥니다. 약탈과 약탈을 옹호하는 법은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의, 평화, 질서, 안정, 조화 같은 소중한 가치가 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정의로운 법인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스티아에게 자연권, 즉 인격,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법의 역할입니다. 자연권이란 국가 이전에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권리 침해를 불의라고 말합니다. 바스티아는 법은 정의다 라고 자신의 저서 법이라는 저서에서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법이란 불의를 막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조직된 강제력이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무엇을 행하도록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자유, 인격, 재산을 해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법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법이 강제력을 이용해서 노사관계의 체계를 강요한다거나 교육 방법, 교육 내용을 강요한다거나 신앙이나 종교를 강요한다면 법은 금지 원칙이 아니라 허용의 원칙이 됩니다. 허용의 원칙이 나쁜 이유는 입법자의 의지가 시민 각자의 의지를 대체하고 시민의 주도권 대신에 입법자의 주도권이 지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시민들은 서로 협의하여 일을 처리할 이유가 없어지고 앞날을 내다볼 이유도 없어집니다. 법이 모든 것을 다 해주기 때문입니다. 지성은 쓸모없는 부속품으로 전락됩니다.
입법자들의 지시와 명령에 따르기 때문에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의 일을 멈춥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바스티아 사상의 후세에 미친 영향입니다. 그의 사상의 힘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의 사상이 등장했던 배경은 프랑스가 높은 관세와 보조금으로 국내 기업을 보호하고 각종 규제를 통해서 국가 목표를 달성하려는 간섭주의, 자본가의 경제적 이득은 노동자가 희생한 대가라고 주장하는 사회주의 등 자유주의와 시장 경제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력하게 지배하던 시기의 산물입니다. 바스티아는 사랑과 평화를 병언하면서 입술에서 징후가 흘러나오고 몸으로는 전쟁을 부추기는 것이 사회주의라고 설파하여 최초로 사회주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기보다는 한편의 시민들을 위해 다른 편의 시민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것이 또한 민주주의 병폐라고 꼬집었던 것입니다. 바스티아가 입법 과정을 분석해서 법의 타락을 보여준 것은 현대적인 공공선택론의 등장과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바스티아는 자유무역협회를 설립하고 자유무역이라는 정기 간행물을 발간해서 자유시장과 자유무역의 지적 운동도 주도했습니다. 그의 운동은 영국,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등 유럽 대륙으로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19세기 후반 유럽 대륙의 시장 개방에 미친 그 영향은 대단히 컸던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바스티아의 영향이 가장 크게 미친 나라는 스웨덴이었습니다. 1870년대 스웨덴의 경제 개혁을 이끌었던 것, 토지 사유화를 향한 토지 개혁을 주도했던 것, 수출입의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여 자유무역을 확대했던 것도 스웨덴의 바스티아 추종자들의 영향이었습니다. 정부의 보조금을 요구하는 사회주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규제를 해제하여 자유길로 나가야 스웨덴이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스티아의 제안에 따른 자유화의 결과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스웨덴이 1890년대부터 빠른 속도로 번영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20세기 초에는 중진국으로 진입, 1940년대에는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었던 것도 바스티아의 공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